이 단원의 제목이 현대사회 문화 양상이잖아요. 왜 이렇게 높아? 야.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깜짝이야. 여기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제 꼭지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꼭지가 이제 뭐냐면은, 문화의 종류. 뭐 다른 말로는 문화의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꼭 나와요. 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뭐 하위 문화, 그리고 뭐 반문화, 그다음에 뭐 주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어떤 게 이제 나오냐, 이제 다음 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중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대중문화라는 거는 대중매체, 뭐 TV나 뭐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는 문화를 말하는 건데, 대중문화와 관련해서는 보통 두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최근 몇 년간은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위적이고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대중문화를 수용할 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겠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 좀 많이 나와요. 되게 쉬운 문제. 근데 한 몇 년 전까지, 한 3년 전까지 이제 많이 났었던 거는 어떤 게 났었냐면은, 대중매체와 관련해서, 대중매체에 크게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인쇄매체, 음성매체, 영상매체, 그 다음에 뉴미디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 매체들의 특징과 관련한 문제가 좀 어렵게 표를 이용해서 자주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는 2020년 수능을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나오진 않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아직까지 학력평가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기 문화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는 내용이 전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특강도 많이 읽으면서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좀 지우고요. 여러분도 수업 오랜만에 들으려니까 좀 집중 안 되지 않아요? 저도 약간 그냥 일주일 놀다가 이제 다시 수업하려니까 참. 아무튼 자, 오늘은 문화의 종류 합시다. 먼저 우리 수능 특강 한번 보죠. 수능 특강 보시면은 일단 시작이 뭐로 시작을 하냐면은 하위 문화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하위 문화 말고 주류 문화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류 문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주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능 특강도 보다 보면은 하위 문화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제 나와요. 여기서 주류 문화라고 할 때 주류라는 거는 뭐냐면은 당연히 술 주자는 아니겠죠. 이 주류는 이제 메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메인스트림. 그러니까는 이 사회에서 메인, 주인공이 되는 문화. 즉,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문화를 주류 문화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면 다 어떤 것을 해. 그러면 그게 이제 주류 문화가 되겠죠? 그런 거엔 뭐가 있을까요, 얘들아? 한국 사람이면 다 하는 거. 집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 그래, 좋아. 신발 벗고. 이게 진짜 새롭다. 다른 반에서 이런 거 말한 적 없긴 한데. 맞아. 신발 벗고 집 들어가기.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그러지 않으니까. 좋아요. 또 뭐 있을까? 한국인이면 다 하는 거. 너네 지금 내 말 어떻게 알아듣고 있니? 한국어. 그래, 한국어를 쓰니까 알아듣잖아. 한국어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한국 사람들의 주류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하나만 더 해보자. 한국인이면 다 하는 거.
방귀시오 써져 있는데 밀고 들어가는 거. 그거는 문화라고 하기에는 그냥 본능적인 행동 아니에요? 미는 게 편하니까? 문화가 되려면은 제가 말했죠.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건 좀 세모할게요. 좀 더 쉬운 거 해도 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설날에 여러분 뭐 먹어요? 떡국. 그래, 떡국 먹기. 이런 것도 한국에서만 하는 문화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죠. 가난하건 부자건 뭐 종교를 어떤 걸 믿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 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주류 문화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류 문화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주류 문화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방금 이야기했었던 떡국 먹기.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한국어 사용하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거 뭐겠어 얘들아? 돌잡이. 그래, 돌잡이. 한 살 되면은 돌잡이 하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전체 문화, 주류 문화의 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주류 문화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누리는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말고 일부분의 사람들만 즐기는 문화가 있어.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문화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아니라 일부분의 구성원들이 누리는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말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하위 문화라고. 그래서 이거 둘의 차이점은 다수가 누리냐, 일부분의 사람들만 누리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위 문화는 이 일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 사람들만 어떤 문화를 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지역 문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정한 나이대의 사람들만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 경우에 그럴 때는 세대 문화 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들만 누리는 문화인데 그 사람들이 조금 주류 사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를 반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궁무진해요. 이 하위 문화의 종류는 이 구성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제시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수능 특강으로 가서 요 하위 문화의 전반적인 특징 한 번씩 쭉 보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하위 문화의 의미부터 봅시다. 맨 위에 나와 있는. 자, 의미.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 혹은 특정 영역의 사람들만 공유하는 문화 나와 있죠. 형성 배경. 형성 배경은 하위 문화는 이제 현대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직장, 취미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의 모임이 다양해지면서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형성 배경은 비슷한 생활 공간, 연령대, 같은 직업, 동일한 취미 등을 기초로 해서 집단 구성원들끼리 생활하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그냥 읽으면 돼요. 이거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특징이 조금 중요한데요. 그나마 하위 문화의 야 이거 왜 이래? 특징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위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게 하위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바로 뭐냐면 먼저 여기 읽고 이야기할게요. 전체 사회의 범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하위 문화의 범주가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하위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 상대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배울 때도 상대성이라는 말 되게 많이 언급됐잖아요. 상대적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 얘들아. 상대적이라는 거는 뭔가 고정되어 있을 때 상대적이라고 하니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상대적이라고 해? 그치,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맞아. 이 하위 문화의 상대성이라는 거는 어떤 문화가 하위 문화인지 아닌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그래서 하위 문화는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청소년 문화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청소년 문화는 전체 문화라고 해야 할까? 하위 문화라고 해야 할까? 왠지 하위 문화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랑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 청소년 문화라는 것을 한국인의 문화다.
요거 두 개를 놓고 비교를 만약에 했을 때는 둘 중에 뭐가 하위 문화가 될까? 그렇죠. 얘가 전체 문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청소년 문화는 하위 문화가 되겠죠. 왜냐면 구성원의 이 규모가 이게 훨씬 더 크고 얘는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얘가 전체 얘가 하위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청소년 문화라는 거를 얘랑 비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흥덕고 학생들의 문화랑 비교한다고 칩시다. 요렇게 둘을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가 더 범주가 커요? 얘가 더 범주가 크죠. 그러니까 얘가 전체 문화가 되고, 그러니까 즉 주류 문화가 되고, 얘가 하위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하위 문화인지 아닌지는 다른 대상이랑 비교를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야 청소년 문화는 하위 문화야?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얘랑 비교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하위 문화인지 아닌지는 다른 애와의 비교를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게 이제 상대성이라는 하나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 상대성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말고도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화가 하위 문화인지 아닌지는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 사상이라는 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여러분 양성평등 사상 지금은 둘 중에 뭘까요? 하위 문화, 주류 문화 둘 중에 지금은 주류 문화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이 양성평등 사상이 주류 문화였을까? 아니었죠. 조선시대 때는 하위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은 주류 문화가 됐죠. 그런 것처럼 어떤 문화, 어떤 사상은 늘 하위 문화이거나 늘 주류 문화인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상대성을 가진다. 그래서 상대성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위 문화의 특징 첫 번째 상대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지우고 두 번째 특징 이야기할게요. 하위 문화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약간 싱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하위 문화의 특징은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아까 하위 문화는 일부분의 구성원들이 누리는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위 문화는 구성원들이 모일 때마다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숫자만큼 문화는 다양해지는 거야. 그래서 다양성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수능 특강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회 내에는 수많은 하위 문화가 존재할 수 있고 사회가 다원화되고 민주화될수록 다양해진다. 지금 이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죠. 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의 이제 다양함이 늘어날수록 하위 문화도 다양해진다. 동그라미 3번 이야기도 똑같아요. 3번도 똑같이 읽어볼게요.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형성하는 원천으로서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인종, 민족, 계층, 지역 등의 분포를 반영한다. 즉 인종, 민족, 계층, 지역이 다양할수록 하위 문화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금 그 얘기죠. 4번도 똑같아요. 사회의 복잡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집단의 출현으로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회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5번은 지금 이 마지막 반문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반적으로 전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성격을 갖지만 반문화의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반문화, 전체 사회에 대항하는 문화도 하위 문화의 한 종류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넘어가서 밑에 하위 문화의 대표적인 유형 한번 볼게요. 여기도 절대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냥 이런 거 있네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위 문화가 지금 지역 문화죠.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지역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저거 뭘까요? 맞아. 3번이 3번 아니에요. 이거 제주도 방언이죠. 이런 방언들도 대표적인 지역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왕방갑선은 와서 보고 가라 라는 의미를 가진 제주도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무시거인 이거 뭘까요? 2번 맞아. 뭐라고? 요거예요. 그
그 다음에 뭐 폭삭 소가수다라는 제주도 방언이 있습니다. 요건 무슨 뜻일까요? 1번. 1번 아니에요. 3번이에요. 왠지 2번일 것 같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나 진짜 폭삭 속았어 이렇게 하면은 폭삭? 엄청 속았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은 엄청 고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 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방금 저기서 본 것처럼 지역 방언이 대표적인 지역 문화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지역 사람들만 그 말 쓰잖아요. 우리는 저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부분의 구성원, 제주도 사람들만 저런 방언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우리 교과서나 수능 특강에서 지역 문화의 예시로 제공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지역 축제예요. 근데 사실 저런 군밤 축제나 뭐 이런 딸기 축제 같은 지역 축제보다는 옛날에 진짜 지역에서 하던 무슨 제사나 아니면 무슨 뭐 소싸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만 옛날에 하던 그런 게 아마 해당이 될 테지만 현재의 지역 축제는 저런 거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역 문화의 사례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지역 방언과 축제다.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니까 그 지역에서만 하니까 지역 문화에 대한 내용도 수능 특강에서 그냥 한 번만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역 문화의 의미 방금 봤던 것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이다. 형성 배경 각 지역 주민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돼요. 순기능이랑 역기능 한 번씩만 볼게요. 지역 문화의 순기능 먼저 첫 번째로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이나 소속감,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했죠. 특히 방언 같은 경우에 우리 충청도는 방언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막 서울에서 이제 만난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 똑같이 부산 사투리를 써. 그러면 막 부산에서 왔냐 하면서 막 반가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봤는데도. 그런 게 이제 지역 사람들끼리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문화적 획일화를 방지해준다. 세 번째로는 뭐 지역 축제 활성화와 지역 관광 상품 개발을 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 그냥 한 번씩 읽으면 됩니다. 역기능 볼게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에 지역 문화가 지나치게 상품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4번에 보면 우리나라의 지역 문화의 최근 특징과 경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그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느끼는 게 그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빵이나 아니면은 샌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좀 약간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은 청주도 집집빵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또 어디냐? 막 그런 제가 얼마 전에 아니고 몇 년 전에 영덕을 갔는데 영덕에는 뭐가 있냐면 대게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붕어빵처럼 이렇게 대게 모양인데 그 안에 갈라보면은 게살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비려요. 맛이 없어. 근데 어쨌든 막 팔아.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어떻게든 빵을 만들고 샌드를 만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좀 지역 문화가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잘 나가는 관광지 보면은 어느 지역이나 이 셋 중에 하나는 있어요. 바로 뭐냐? 출렁다리. 아니면은 케이블카. 아니면은 짚라인. 셋 중에 하나는 있어. 모든 지역 자치단체. 그냥 이것도 약간 뭐 지역 색을 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다 똑같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 세대문화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는 얘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얘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애가 마지막 순서에 나오기 때문에. 자, 세대문화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같은 나이대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세대문화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얼마 전에 아마 안 봤겠지만 눈물의 여왕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MP3가 하나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MP3 안에 들어있던 노래가 이제 몇 번 재생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노래가 나오죠. 윤하의 기다리다.
여러분이 아마 이 노래를 잘 모를 거예요. 이거 제가 중학교 때 나왔던 노래거든요. 띵곡이긴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모세라는 가수의 사랑인걸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근데 저걸 보는 여러분들은 저 노래를 듣고 뭐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지만 극 중에서 이 두 사람은 한 30대 정도로 나이가 설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 나이대의 시청자들과 저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이제 그때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세대문화라고 할 수 있죠. 같은 세대끼리만 공유하는 경험. 만약에 여러분 세대라고 한다면은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은 이런 거 가방을 이제 그냥 냅두지 못하고 키링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뭐 그런 문화가 이제 10대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대표적으로 마라탕으로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 푸는 대표적인 방법이 마라탕 먹고 나서 이제 탕후루 조지기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의 세대의 문화죠.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이해 잘 못하지 않아요? 이렇게 맵고 이렇게 짜고 이렇게 단 걸 왜 먹니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게 세대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세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끼리 누리는 문화 쉽죠? 자, 한 번씩 그냥 읽어볼게요. 세대 문화의 의미부터 사례까지. 자, 세대 문화의 의미 공통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일정 범위의 연령층이 공유하는 의식이나 생활 양식 같은 세대끼리 누리는 문화예요. 형성 과정 읽어보면 되고요. 기능도 한번 볼게요. 순기능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정체성과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죠. 서로 공감을 잘해줄 수 있어. 역기능 동일한 사회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과 이해관계의 차이를 초래해서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른들이랑 여러분이 서로 이해 못해주는 거 대표적인 세대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례는 청소년 문화가 지금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다 이제 설명하는 청소년 문화는 살짝 90년대 청소년 문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막 변화지향적이고 충동적이고 저항적이다. 여러분 저항적이지 않죠.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유행을 잘 따르고 기성세대가 만든 문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라 저는 이건 맞는 설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반문화로 갈게요. 반문화. 자 요놈이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 반문화는요. 이 반자가 우리 수능 특강에도 한자가 같이 써있죠? 이 반자는 무슨 반자냐면은 반대하다 할 때의 반자예요. 그러면 반대를 하려면은 내가 반대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요거죠. 주류 문화. 그래서 이 반문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주류 사회의 문화에 대항하는 문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좋아 라고 할 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문화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문화. 사실 반문화에 좀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아는 현실 속에서. 그래서 실제로 반문화가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몇 가지 예시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따가 말씀드린 히피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 히피 문화를 반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하시면은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단순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히피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반문화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범죄 집단의 문화도 반문화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사람들 부르는 세 글자 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세 글자거든요. 혹시 아세요? 폭주족. 맞아. 알긴 아는구나. 폭주족. 이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그냥 타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타고 다니면서 막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 질서를 위반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통 질서를 지킬 때 이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이제 폭주족들의 문화, 그런 게 이제 반문화의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폭주족도 그렇게 좋은 예시는 아니고요. 반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피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은 히피 문화라는 말은 들어보진 않았지만 히피라는 말이 들어간 머리 스타일은 들어본 적이 있죠? 히피 펌. 그 히피 펌이 저 히피에서 온 거예요. 요 사람 머리 봐요. 요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 머리가 딱 히피 펌 아니에요? 라면처럼 꼬불꼬불한 머리 스타일. 근데 얘들아 이 히피라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히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래, 뭔가 자유로울 것 같은 느낌. 좋아, 자유로워. 또. 저 사진에 지금 배경이 좀 어디인 것 같니, 얘들아? 초원. 그치, 약간 초원, 시골, 약간 자연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저 사람 보면은 약간 이 사람을 한번 주목해봐요. 이 사람 뭐 할 것 같아요? 기타를 들고 있잖아. 게으르게 생겼어. 그래, 뭔가 회사를 다닐 것 같진 않고, 그치? 뭔가 게으르게 배짱이처럼 이렇게 기타나 치면서 놀 것 같죠? 그래서 뭔가 예술을 사랑하고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정확히 봤어요. 이런 게 이제 히피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히피 문화는 왜 탄생을 했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해주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여기 지워도 되나요? 예. 자. 여러분, 히피는요 언제 탄생을 했냐? 1960년대에 미국에서 탄생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 문화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960년대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미국 전에 베트남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역사를 배우지 않았으면 베트남 전쟁도 잘 모를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나라에 얘들아 6.25 전쟁이 있었잖아. 기억나죠? 그 6.25 전쟁처럼 베트남에서도 전쟁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약간 자유민주주의와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서로 대립을 하면서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 6.25 전쟁할 때 우리끼리 전쟁한 거 아니잖아.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막 같이 전쟁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해가지고 미국이 여기에 이제 참전을 했던 거죠. 근데 6.25 전쟁 때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베트남 전쟁에서는 어땠냐면은 미국이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니까 본국에서 계속 이제 젊은 병사들을 계속 이제 데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베트남 전쟁에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젊은 층들에서는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 베트남 전쟁에 계속 이제 친구들이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 이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이 전쟁은 백해무익하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반전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반전이라는 거는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전운동을 하는 세력들이 대표적으로 이 히피였어요. 그래서 히피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미국 사회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있잖아요.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자본주의, 물질, 뭐 아니면은 뭔가 성공한 삶, 뭐 이성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듯이. 근데 이제 이 당시의 젊은이들은 이제 다 필요 없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반전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런 이성 이제 필요 없어. 우리는 감성과 예술을 추구하고 뭔가 이런 성공한 삶 필요 없어.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도심에 막 공원에 모여가지고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렇게 즐겁게 이렇게 사는 그런 모임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 당시 꽤 유행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문화를 히피 문화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왜 히피냐면은 이 히피가 해피피플의 약자래요. 해피피플.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줄였나 봐요. 그래서 히피라고 불렀죠. 우리는 이런 걸 떠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전쟁에 반대하는 게 당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미국 권력계층이 이제 지지하던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 히피 문화는 반문화의 대표적인 사례야 라고 이제 미국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엄청 길죠. 이게 우리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저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미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해는 저는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절대 이거를 나라 상황이라면 아이고 다 보진 않을 거예요. 너무 길고 히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만 볼게요. 바라보 앞에는 좀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뒤에로 제가 좀 넘길게요. 자, 이쯤부터 보시면 돼요.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행동에 나섰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 앞전의 당시에 내용에 대한 어떤 사회 이야기예요. 문화적인 사조였다라는 것이죠. 히피는 조금 다른 이제부터 모습을 히피 보이죠. 내용이에요. 장발에 수염을 기르고 여성들도 뭐 긴 머리에다가 막 꽃을 꽂기도 하고 뭐 할머니 치마 같은 거 입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드 다이 꽂죠. 방금 여러분 하고 뭐 할머니 치마 같은 거 입고 이거 봤어요? 여기 이거 공원에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거 다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만큼. 그래서 다 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모여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드 다이 셔츠, 막 무지개색 셔츠 뭐 이런 거를 입고 다녔고요. 비트족은 약간 무채색 옷을 즐겨 입었거든요. 그리고 비트족이 재즈 음악을 들었다면 히피는 포크 음악이나 락 음악을 들었었죠. 그리고 비트족이 정말 소수의 인싸서클 같은 성격을 가졌다면 이 히피는 그 당시 젊은이들이 정말 열광했고 유행처럼 따랐었던 좀 더 대중적인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히피들의 옷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포스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알록달록하단 말이에요. 아주 화려하고 그러니까 환각제를 복용하고 난 다음에 보이거나 들리는 것을 뭐 형상화하고 또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키델릭 아트 혹은 뮤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피를 얘기할 때 마약, 환각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뭐 대마초, 마리화나 같은 것은 물론이고 이게 점점 더 강해지면서 뭐 LSD를 정말 많이 복용했다고 하죠. 그럼 이걸 왜 했냐?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 가서는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문제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히피가 조금 몰락하게 되는데도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60년대는 정말 많은 정치적인 아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히피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나와요. 이해를 도울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했었던 시기였죠. 민권 운동도 있었고요. 또 예전에 말씀드렸던 흑표당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전 운동, 베트남전 이런 것들이 또 있었죠. 물론 히피 중에서도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디걸스라든지 이런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The Trial of the Chicago Seven에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었던 EP, Youth International Party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대체적으로 히피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정치에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Politics of No Politics라고.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인권, 평화, 환경, 반전 이런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념적인 성향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히피 하면은 뭔가 좀 정치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히피들의 가장 좋았었던 리즈 시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1967년 샌프란시스코의 헤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애쉬버리 스트릿이 교차가 되는 그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에 전국에서 히피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었던 부에나비스타 파크라든지 골든 게이트 파크에 모여서 공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리고 당연히 마약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들만의 정말 힐링의 시간을 가졌었죠. 지금 우리가 사실 히피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뭔가 조금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전혀 이해가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화하고 사랑했었던 젊은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베트남전에서 젊은이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그 와중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징집이 되어가고 있고
민권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것을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암살을 당하고 그들은 무기를 들기 시작을 했죠.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젊은이들에게 우리에게 내일은 있을까? 라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힐링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일단은 그 좁은 곳에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생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뭐 마약을 하게 되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게 되고요. 그리고 프리 러브라는 명목하에 성폭행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디걸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히피가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가 이제 뒤에 영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피 문화가 이제 대표적인 반문화의 하나의 사례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왜 반문화냐? 당시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을 옹호했는데 얘들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반문화의 사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수능 특강에서 반문화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반문화 수능 특강에 봅시다. 의미 볼게요.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 아까 저항과 대립 이야기했고,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위 문화가 가지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는데, 아까 하위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이 상대성이라고 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규정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반문화도 마찬가지로 상대성이라는 특징을 가져요. 우리 수능 특강에도 그렇게 나와있죠.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반문화에 대한 규정이 달라진다. 즉 무엇이 반문화냐는 시대에 따라서 정의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또 이제 조선시대가 소환이 되는데, 조선시대 때 서학이라고 해서 외국의 종교가 들어오죠. 천주교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천주교는 주류사회 문화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문화였어요. 왜? 이 당시 조선시대에서는 주류 문화가 뭐였냐면은 신분제도가 있는 문화였죠. 그리고 남녀가 유별했어요. 그래서 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유교 문화였단 말이야. 근데 이 천주교가 지향하는 문화는 뭐였냐면은 얘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남자 여자 구별도 없고 양반이랑 상놈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평등사상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주류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랑 정면으로 대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던 거죠. 반문화니까. 근데 지금 천주교는 반문화예요?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믿는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게 반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나 뭐 사회에 따라서 어떤 문화가 반문화인지 아닌지는 달라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기능과 역기능 한 번씩 볼게요. 순기능, 반문화가 지니고 있는 순기능은 뭐냐? 기존 주류 문화를 대체하면서 사회 변동을 일으키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성평등 사상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사회 변동을 가져오는 반문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줘서 사회가 발전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런 히피 문화 같은 것도 물론 나중에는 망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평화, 여유, 자연이 가지는 가치를 가르쳐준 그런 문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죠. 역기능 볼게요. 주류 문화에 저항하기 때문에 사회 혼란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제 대립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회가 안정되진 않죠. 변화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 이게 이제 역기능이 되죠. 사례는 방금 다 말씀드렸죠. 1960년대 히피 문화랑 그 다음에 지배질서와 상충한 종교 문화, 뭐 조선시대 천주교, 동학 다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대중문화랑 대중매체의 특징 할게요. 고생했어요.